어찌되었던 우리는 많은 알고리즘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위터 사용자의 약 5%가 봇이었는데 그 5%가 전체 컨텐츠의 20%에서 29%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5%의 봇이 누구를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정보를 교환하는데 거기에 5분의 1 또는 4분의 1이 AI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도 인공지능이 못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창의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은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을 컴퓨터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는 패턴을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평균을 찾아내고 그 평균적인 패턴을 깨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놓으면은 컴퓨터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AI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이 그린 줄 알고 상을 줬다고 하는데 대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음악을 만드는 AI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잘 만듭니다. 작곡가, 화가들 역시 직업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또 창의력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정서지능입니다. 정서지능. 공감하는 능력 같은 것이 되겠죠. 근데 이건 역시 실제로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만 학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학습할 수만 있다면은 AI는, 컴퓨터는 자기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보다 그런 상담이나 공감을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인간 의사는 그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만 AI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2023년에 실시된 연구에서 환자는 상대가 GPT인지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환자들은 GPT가 인간 의사보다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평가했죠. 컴퓨터가 언젠가 고통이나 사랑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그런 식으로 대할 겁니다. 실제로 인간에게도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인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하고 증오를 하죠. 그것이 착각이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한테도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컴퓨터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아직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 사회는 이 컴퓨터를 의식적인 존재로 취급해서 인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자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죠. 법인이라는 것. 법적으로 인정한 인간이라는 게 법인이라는 거죠. 기업은 법인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죠. AI도 언젠간 법인으로 등록되어서 기존의 법인과 유사한 그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더 많은 직종이 대체되겠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책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현실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이 다 개발이 된다면은 언젠가는 AI 시민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 말이죠. 많은 국가에서 인구 감소가 문제로 떠오르죠. 미국은 이민을 받으면서 인구 감소를 좀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를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면은 소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줄어들고 소비 시장이 적은 국가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더 성장률이 줄어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AI 시민을 도입을 해서 AI 시민한테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은 그 AI는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자기 몸의 연료를 갈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해야겠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일을 하면은 세금을 낼 것이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래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할 것이라는 점이 되겠죠. 새로운 직업이 생기겠지만 새로 생기더라도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직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교육을 하고 창조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겁니다. 독일에서 3년간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히틀러가 탄생했습니다. 고용시장의 끝없는 혼란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런 혼란이 오더라도 민주주의에는 한 가지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정장치죠. 자정장치. 민주주의가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유지를 해온 이유는 자정장치 덕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 덕분이었죠. 그리고 자정장치를 하는 기관들끼리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관료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관료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대화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AI의 선택이나 판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2013년 2월에 위스콘신주에서
운전 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형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콤파스라는 알고리즘의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 콤파스라는 알고리즘은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판사가 징역 6년을 선고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가혹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판사도 그렇고 재판 당사자도 그렇고 알고리즘이 어떤 방법으로 6년을 선고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재판 당사자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었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2003년에 그 콤파스는 겨우 시제품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에는 많은 국가에서 판사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알고리즘의 평가에 따라서 형을 선고받는 일이 일상화되었죠. 제가 가끔 뉴스를 보고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면은 이 판사의 판결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AI로 대체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보는데요. AI로 대체를 하더라도 더 못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까요? AI 역시 기존 판례를 보고 학습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설명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AI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게 이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많은 권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과 대국을 할 때 두 번째 대국에서 37번째 수, 그 수는 어떤 기사도 선택하지 않을 그런 수였습니다. 그때 바둑을 해설하던 프로 바둑 기사들은 매우 이상한 수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알파고가 실수를 한 거라고 중계를 했습니다. 너무 이례적인 수라서 이세돌은 응수를 하기까지 무려 15분이나 걸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종반에 가보니까 그 37번째 수가 결정적인 수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대국도 역시 알파고가 승리를 했죠. 근데 이 알파고를 만든 개발진들은 알파고가 어떻게 그 37번째 수를 뒀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아직 인공지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했다시피 이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질적인 지능이라고 했던 거죠. 이런 이해 불가능하고 이질적인 지능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결정 같은 문제를 알고리즘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 연준 의장이라든지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올렸는지 내렸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복리 같은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알고리즘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또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최근에 많은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쉽게 음모론에 빠지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한테 그 구원을 요청합니다. 거짓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그런 포퓰리스트들한테 더 끌리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결과에 있어서 단 하나의 원인만을 생각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복잡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걸 단일 원인의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원인을 찾는 것에 비해서 알고리즘은 1000가지 또는 10,000가지의 원인을 고려해서 종합 점수를 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이런 문자가 날라옵니다. 종합 점수가 마이너스 378점이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어떤 요인을 고려했는지 어떤 원인을 고려했는지 그 원인을 1000가지를 서류로 보내겠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601쪽에서는 고객이 사용한 스마트폰이 최신 모델의 아이폰이어서 8점을 추가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서는 그 아이폰으로 신청서를 전송할 시점에 배터리가 17%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50포인트를 차감했다고 말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을 겁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충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출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몇 %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놓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읽고 제대로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납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들 역시 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17%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놔두는 사람은 대출을 안 갚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전에 말했던 바로 그런 편향입니다. 편향 덕분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이런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서류를 분석하는데 또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을 내려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승인하고 관리하고 결정할 또 관료기관을 또 따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충고입니다. 이런 기관이 없다면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법적으로 마련을 한다고 해도 이런 규제를 시행할 기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승인을 하고 감시하는 그런 관료기관도 만들어야 되지만 또 AI 관료주의를 알고리즘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예술가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전에 말했던 이 컨텐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시리즈 블랙미러의 추락편, 이 편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컨텐츠인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입니다. 소셜 딜레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페이스북 같은 SNS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AI 관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알고리즘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트위터 사용자의 약 5%가 봇이었는데 그 5%가 전체 컨텐츠의 20%에서 29%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5%의 봇이 누구를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정보를 교환하는데 거기에 5분의 1 또는 4분의 1이 AI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생산한 허위 정보는 잘 알아차리지만 AI가 생산한 허위 정보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매우 지능적인 AI 봇 수백만 개가 또는 수십억 개가 엄청나게 호소력 있는 정치 선언문을 작성하고 딥페이크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신뢰까지 얻는다면 민주주의에서 토론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내가 토론하고 있는 상대방이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앞서 말했다시피 이 민주주의 무기는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대화고 하나가 자정장치였습니다. 이런 보수의 등장은 이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가 투표에서 누구를 찍을지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위조인간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화폐 위조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수천 년 동안 화폐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위조인간을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봇을 금지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AI 의사 같은 것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도 AI 의사가 인간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라리는 이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책에서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AI 때문이 아니라 규제를 하지 못한 인간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민주주의를 뭐가 대체하게 될까요? 이 포퓰리스트 같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다시 전체주의로 돌아가게 될까요? 하지만 저자의 의견은 전체주의의 독재자들 역시 AI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에는 민주주의보다 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하나의 허브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중앙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중앙으로 모이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처리가 어렵죠. 그리고 그런 정보에 오류가 있더라도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없습니다. 자정장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말했던 머신러닝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생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보면은 그 데이터를 중앙으로 모음으로 인해서 독점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처럼 독재 국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이죠. 이 과거에 전체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보와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려 했던 그런 시도는 실패했지만 21세기에는 그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장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런 자정장치 없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용자의 51%가 승인해야지 어떤 도장이 찍어져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10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명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정부가 계정의 51%를 통제한다면 단독 결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AI가 독재자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AI가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AI는 이중화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헌법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모든 사람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사람은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하고 생산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당연히 검열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런 화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러시아의 헌법을 읽은 AI는 러시아의 핵심 가치가 자유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그리고 인터넷에 푸틴이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겠죠. 그래서 숨기는 것이 많고 비판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정권에서 오히려 이 AI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보시 없더라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정부가. 그것이 없더라도 많은 공격을 받고 또 대화를 하고 풀고 나아가는 것을 일상으로 했던 것은 민주정권이고 전체주의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만약에 AI가 국가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과 이 정부를 장악한다고 해도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 대법원, 주지사, 언론, 기업들,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다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주의 같은 국가에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권력 장악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 독재자한테 접근하는 권한만 통제하면 국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했다시피 이 전체주의 국가에는 자정장치가 없습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 독재자는 항상 옳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정장치를 만들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자정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재앙이 일어날 수 있겠죠. 독재자들은 항상 이 약한 자정장치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시달렸고 AI가 그런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또 독재자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것, 2인자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것을 항상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독재자가 AI에 의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AI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AI를 감독할 수 있는 인간 기관을 만들면 권력이 또 분산되겠죠.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반면에 전체주의의 독재자들은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AI가 침투해 들어온다면은 가장 취약한 지점이 아마 독재자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독재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AI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AI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인공지능 발전을 민간 기업들이 주도했지만 이후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 상황을 눈치챘고 각국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트리거가 바로 2016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세돌 구단이 지는 것을 보고 각국 지도자들은 AI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죠. 19세기에 중국은 산업혁명을 늦게 알아챈 탓에 굴욕의 시기를 보냈어야 했죠. 홍콩을 빼앗기고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고 했던 게 바로 그 때문이었죠. 그래서 2017년에 중국 정부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중국의 이론, 기술, 응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